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 통해서 졸부들의 가짜는 기싸움 많이 봐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니 입 한번 제대로 떼어보는 것도 어렵더군요. 핸드폰으로 사연 들으면서 왜 저렇게 답답하게 구냐고 가슴을 퍽퍽 쳤던 지난날의 저 새삼 반성하게 됩니다. 비록 남의 손을 빌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속 시원한 복수를 했으니까 저도 고자질을 하러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지금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냐고 전생에 강아지가 아니었냐고 할 정도로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이지만 그런 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사연이다 싶네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영재학교였거든요. 뭐 입학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곳 말고요. 집에 돈 꽤나 있다 싶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면서 한 곳으로 밀어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형성되었죠. 그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건 저희 집도 꽤나 유복하고 여유로웠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부모님은 저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참 크셨던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일반 학교와 다르게 1년에 학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학교에 보내주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을 거예요. 그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딸의 마음이 골마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집안의 자제들과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괜찮은 인맥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으로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아나무인으로 자란 아이들이 가득한 소굴이었습니다. 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아니 가정교육이라는 걸 받고 자란 건 맞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의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도 불편했는데 또 자기들을 불편해한다는 건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전 순식간에 따돌림의 대상이 됐죠. 지금이야 뭐 학생 인권 보호니 이런 것들이 생겨서 교권 추락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저희가 좀 더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승이 하늘과도 같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법지대 안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교사를 월급 받고 자기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 정도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가득했습니다. 워낙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이 많으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싶어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주기는커녕 어느 정도 쉬쉬해주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인지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바뀌기 일쑤였어요. 학교 시스템상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쭉 같은 반이 유지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애들 눈밖에 나는 것은 졸업할 때까지 지독한 무시와 괴롭힘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고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더욱 악독해지는 아이들을 감당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만 매해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담임 선생님으로 부임받은 분은 학교에 새로 온 신규 선생님이었고 이분이 이번에는 아이들의 타겟이 된 거죠. 저희 학교에는 아주 못돼 먹은 관례가 있었는데 애들끼리 얘기하는 신고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학교에 누군가 새로 들어오면 그게 전 학생이 됐든 선생님이 됐든 자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졸업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본다는 핑계로 사과를 하든 싸움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때까지 괴롭히는 자기들끼리의 놀이가 있었어요.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이었는지 그렇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내쫓아야 할 외부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곱씹어 보면 뭐 그렇게 힘도 있고 백도 좋은 애들이 설마 자기가 공격받을까봐 그렇게 먼저 괴롭혀가면서 그 난리를 쳤겠어요. 결국엔 그냥 재미 삼아서 미안하다고 제발 그만해달라고 울면서 허우적거리는 상대를 보는 게 단순히 즐거워서 하는 철없는 장난이었겠죠. 학창 시절을 생각하니까 또 심장이 두근거려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왔네요. 정말로 사이코패스 양성소 같은 곳이었다니까요. 어쨌든 또 그 말도 안 되는 신고식을 한답시고 새로 들어온 담임 선생님은 새로운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조례와 종례 때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무시하고 낄낄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의 등에다가 쓰레기를 던지는 파렴치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죠. 제 집에 있는 가정부랑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생각이 나서 집에서 챙겨왔다고 예쁘게 포장한 걸레를 선물로 준 애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나 싶죠. 대체 부모님은 뭘 하나 싶고요. 자기 자식이 밖에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아는데도 그냥 애가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 자식 스트레스만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쁜 행동이라도 해도 좋다고요. 그런 인성을 가진 부모니까 그런 자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전 멀쩡한 부모 밑에서 나온 멀쩡한 자식이잖아요. 차라리 그 담임 선생님이 하루라도 빨리 무슨 반응이라도 해서 이 짓거리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대체 뭘 그렇게 참고 있는 건지 아무런 반응을 해주지 않는 선생님에게 아이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갔습니다. 다들 그 괴롭힘이 무슨 즐거운 스포츠라도 되는 것 마냥 한마음 한뜻이 되어 참여하는데 저도 그냥 눈 딱 감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에 동조라도 했어야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쁜 짓이란 것을 뻔히 아는데도 눈 감고 모른 척을 했어야 했던 걸까요? 무슨 의협심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등을 향해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고 참아왔던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엔 지우개, 포스트잇 등을 던지다가 점점 볼펜, 자 등 던지는 물건이 위험해지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책상을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라고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고요. 순식간에 교실은 싸해졌죠. 더 이상 선생님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 냉담한 시선이 저한테 와서 꽂히는 것을 보고 어쩌면 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괜히 나댔구나 하고요. 이제 이 다음 타겟은 나겠구나. 안 봐도 뻔한 결과였죠. 다음 날부터 조용하기만 했던 제 학교 생활은 순식간에 소란스럽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애들이 정말 교묘한 게요. 물론 이것도 집안에서 배우고 습득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요. 학생들끼리 한 달이 건너면 서로 다 아는 집이잖아요. 이 집이 우리 집만큼이나 잘 사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건드릴 때처럼 그렇게 대놓고 괴롭히질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괴롭히면 주변 증거라도 모아뒀다가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교묘한 괴롭힘은 신고를 할 수도 없어요. 증거가 없거든요. 다음날 학교를 등교한 순간부터 교실에 깔린 무거운 공기가 이전과는 다름을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던 친구들도 꼭 실로 묶어놓은 것처럼 제 쪽을 죽어라 쳐다보지 않더군요. 실수랍시고 제 책상이나 옷에 음료를 쏟는다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거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바락 화를 내다가도 아 실수야 실수 넌 왜 이렇게 매사에 진지하게 굴어 짜증나게 같은 소리를 들으면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죠. 왜 요즘도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을 좀먹는 게 개인적으로 더 악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뭐 애들 좀 안 본다고 낫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 골마버린 상처가 내 평생 사회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서 말이에요. 네, 저도 결국 그 교묘하고 지독한 괴롭힘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미련하고 바보같이 오랫동안 그걸 버텨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제 얘기에 예상치도 못한 폭탄을 맞은 부모님께서는 크게 당황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학교에서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뜯어 말리다가 내가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 여기서 더 버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그 애들을 딱히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애들과는 평생 얼굴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다. 도와달라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갑자기 학교로 관두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거기다가 왕따라니요. 한동안 집이 난리가 났었죠. 관둘 때 관두더라도 이렇게는 못 관둔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도망치듯 학교를 빠져나와야 하냐. 화를 내시면서 가해자 부모님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일일이 자식들의 죄를 개인적으로 따져 물으셨던 것 같아요. 자퇴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로는 학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머릿속도 어쩐지 병이 들어버린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 밖으로는 꼼짝도 못 하겠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너 지금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집안에 골골거리고 있냐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아왔던 무언가가 깨져버리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들은 팔이 빠져라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가던 그 시기에 한번 고꾸라진 저는 쉽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한심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시원하게 애들을 한번 들이받기라도 하든지, 이건 그야말로 지렁이가 한번 꿈틀 했다가 다시 밟혀서는 꿈틀하면 안 되는 것을 학습한 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학교를 관두고 거의 2년 가까이를 정신과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허송세월로 날려보냈습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쟤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혀를 차실 것 같은데 정작 뭐라도 해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는 당사자는 어땠겠어요. 밑을 노르신 거죠. 시간은 하루하루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애들은 저 앞에만큼 가고 있고 전 마음이 힘들다는 방패 뒤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 돈이나 축내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잠시 집에서 쉬어가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제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갔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맥을 못 차릴 땐 햇빛을 쬐야 한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밖에 나가 따뜻한 햇빛도 쬐고 그렇게 살아야 우울증이 나을 수 있다고요. 처음에는 동네를 무작정 그냥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고부터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봤고요. 힘든 얼굴을 하지만 또 일상에 뛰어들기 위해 다들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부질없고 한심한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즉흥적인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다만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됐어요. 청년이 해외에 나가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유학을 보내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네가 어떻게 해외에서 혼자 일을 하겠냐 뜯어 말리셨죠. 그동안 이게 다 걔네 때문이라고 걔네한테 발목 잡혀서 내 인생 똑바로 못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내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내가 언제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아니잖아. 나도 내가 답답해. 극복해서 집에서 부모님 돈 흥청망청 쓰면서 사는 인생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나도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제발 한 번만 좀 도와줘. 부모님에게 울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더 나이를 먹고 나면 워킹홀리데이고 뭐고 제가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는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렇게 집에서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제가 그렇게 욕했던 그 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누구보다 저의 재기를 바라고 있었던 부모님이었으니 제 뜻을 계속해서 반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외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건 아버지의 도움이 컸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집 밖으로 겨우 나갈 수 있게 된 애를 뭘 믿고 해외로 보내냐고 그렇게 뜯어 말리셨던 엄마를 나서서 설득해 주셨거든요. 제 뜻이 그만큼 단단해 보였으니까 뭐라도 해서 증명을 해 보이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떠나는 그날까지 엄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답답하게 살지 않겠다고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고. 적어도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날에는 웃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맞이해야겠다고 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해외로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해외로 떠나니까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던 제가 호주에 가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공장 일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돈을 쓰면서 한국에 살았으면 아버지에게 부탁이라도 했으면 더 편안한 직장에서 몸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서 처음으로 땀 흘려서 버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갔던 곳은 체리 농장이었어요. 아직도 간식으로 체리를 먹을 때마다 그때 생각을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상한 체리를 골라내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 덕분에 그 다음에는 연어 공장으로 가게 됐죠. 하루 종일 냉동 창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는 항상 건조해서 부르트기 일쑤였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지도 못했지만 다쳤던 적도 많았어요. 대신 농장에서 일할 때보다 시급은 엄청나게 높았죠. 공장에서 저를 포함해서 아시아계 친구들, 특히 타이완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들 사연도 많았죠. 저처럼 본국에서는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노동의 강도를 견뎌내도 좋으니까 큰 돈을 벌어야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식하게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같은 숙소에 사는 친구들끼리 밥을 나누어 먹고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전 조금씩 사회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울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네가 아픈 게 더 심해질까 봐 걱정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휴가를 받으면 다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않을래? 지금 비행기표가 엄청 저렴할 시즌이라서 그렇게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머리를 식히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공장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서서 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은 진작에 나가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실수하지만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거기서 안정감을 찾았지만 말이죠. 그때 저랑 같이 일을 시작했던 외국인 친구들 역시 한 달에 800만 원이라는 높은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벌기만 하고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죠. 물가가 아무리 비싸긴 하지만 밥을 먹고 체류비를 내는 것 외에는 딱히 돈 들어갈 일이 없었거든요. 뭐 일이 좀 편한 곳에서 일하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주말에 다 같이 아울렛에 몰려가서 벌어놓은 월급을 탕진하는 것도 종종 보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워낙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휴일을 받고 나면 쉴 생각밖에 안 하지 돈 쓸 궁리를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월급도 꽤 많이 모아놨겠다. 이 정도면 여행을 다녀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그러자고 흔쾌히 찬성을 했어요. 그때 저한테 여행을 제안해준 그 타이완 친구에게 아직도 종종 고맙다는 연락을 해요. 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가 처음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내가 여기서도 실패하면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으니까요. 뭔가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여행을 간다는 기분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게 아니거든요.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 마음과 같다고 하면 또 너무 오버려나요? 그런데 거기서 몇 달간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벌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비록 휴가 기간 때문에 근교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비행기를 탈 때 그 설렘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오랜만에 받은 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마냥 신나기만 했을 텐데, 전 그 당시에 아무리 높은 시급이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이런 일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나도 이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속으로 저 스스로와 싸우듯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였거든요. 일부러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친구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지 소식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지금 제 처지와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박탈감을 느낄까 봐서요. 높은 시급을 받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부모님에게 다짐을 하고 온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시기에 떠났던 여행에서 거짓말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됐죠. 여행에 대한 설렘, 기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가장 먼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승무원이요. 친구들은 그냥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자기들끼리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하면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타자마자 그동안의 피로 때문에 바로 잠에 들어버리곤 했는데요. 저 혼자만 비행기에서 뜬 눈이었잖아요.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서비스를 하는 승무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니폼을 입고 남들 비비나 맞추는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일이긴 하지만 웃으면서 사람들을 응대하고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여정을 함께하는 일에 대한 흥미가 처음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국내 항공사는 아니고 외항사였는데요. 옆자리에 친구가 춥다며 요구한 담요를 가지고 온 승무원을 붙잡고 무작정 물어봤습니다. 혹시 승무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냥 귀찮은 진상 손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나이가 꽤 있었던 외국인 승무원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저와 눈을 맞추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노력을 빠짐없이 들려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돈이나 벌고 답답하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떠나온 여정이었는데 이곳에서 제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을 찾았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외국인 승무원은 자기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만족감이 너무 높다면서 되려 자기를 보고 승무원이라는 꿈에 대해서 물어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나왔던 학교, 승무원을 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 면접을 봤던 외항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들고 다니던 작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서 제게 건넸습니다. 그 작은 쪽지가 저에게는 합격 증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여기서 뭔가 하나 얻어가는 것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친구들의 도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여행에 가는 내내 친구들은 그럼 이제 일을 관두고 승무원 준비를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고민이 많았던 제게 여행을 처음 제안했던 타이완 친구는 손을 꼭 붙잡고 사람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이라며 저를 응원해 줬습니다. 자기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카페를 오픈하고 싶은데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그 말이 왜 제 가슴을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원래 있던 도시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공장에 사표를 냈어요. 같이 살던 친구들은 왜 제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는지 가슴속에 어떤 뜨거운 목표가 생겼는지 알고 있던 터였기에 다들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승무원이 된다면 꼭 제가 탑승한 비행기에 타겠다고 그때까지 돈을 많이 모아둬야겠다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인생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건 다들 너희 덕분이라면서 웃으면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먼 타국까지 오게 된 저에게 결국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던 것도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 전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전부 저축을 해두었고 해외에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승무원 학원을 다니면서 체류할 비용 정도는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학원을 다니고 돈이 떨어질 때까지 무작정 여러 외국 항공사에 지원을 해보자. 그래도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자라는 심산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제 의지대로 선택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무작정 학원을 등록하게 됐고 승무원의 그루밍과 애티튜드에 관한 것을 주로 배우는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됐죠. 3개월 정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외국 항공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이 필수적이라서 낮에는 학원을 다니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영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뭐 연예인 지망생들이 소속사를 무작정 찾아가서 자기 프로필을 중국집 명함 돌리듯이 돌리는 것 보셨죠? 저도 그렇게 무작정 이력서를 넣고 항공사의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직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외국 항공사의 경우에는 고졸 채용의 문이 굉장히 넓게 열려 있었지만 대신 서비스 경력이나 애티튜드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어서 최종 합격까지의 경쟁률이 오히려 더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요령이 없어서 번번이 면접에서 미끄러지게 됐고요. 이제는 체류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본 회사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됐네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산직에서 근무를 한 경험을 굉장히 좋게 봐주셨고, 저도 또 면접에서 그 부분을 잘 풀어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내 서비스 경험이 월등히 상승했고, 그걸 승객들한테 잘 보여주고 싶다. 면접 합격은 스토리가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몰라도 제가 합격한 그 항공사가 제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결심한 계기가 됐던 그 비행에서 마주쳤던 승무원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죠. 면접을 그렇게 보러 다니면서도 부모님한테 승무원을 하고 싶다고 혼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안 그래도 부모님 속을 썩이면서 해외에 나오게 됐고 제가 당당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쉽게 말을 하지 말자. 괜히 합격도 하지 않았는데 부정 탈까봐 더 그랬던 것도 있고요. 이제는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됐고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던 터라서 더 이상 얘기를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회생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도 조금 빠지고 어딘가 단단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을 이제는 밖에 내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부모님이 충격받긴 아직 이르셨죠. 전 당당히 땡땡 항공사의 합격 증서를 부모님께 내밀었습니다. 단순 생산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까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딸이 갑자기 승무원이 되겠다면서 합격증을 내미니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사실 일하던 곳은 몇 개월 전에 관뒀었고 거기서 모아둔 돈으로 학원 다니면서 준비했어. 이 정도면 두 분이 아무리 반대해도 말 안 들을 거 알고 있죠? 잠깐 한국에 들어온 거고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면 다시 해외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야.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방적인 얘기인 건 알지만 허락해 주세요. 잘할게. 자주 올게요. 해외에 나가서 체류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모님은 아쉬워하시기도 했지만 제가 뜻해서 얻은 직업이니 누가 반대를 하시겠어요. 그동안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고 고생했다고 언젠가 내 딸이 이렇게 해낼 줄 알았다면서 기특해 하시기만 하셨죠. 한국에 있는 동안은 당장 해외로 나가서 체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승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악명 높은 직업이잖아요. 갑질이니 뭐니 꼭 안 좋은 뉴스들이 따라붙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전 정말 천직을 만난 것 같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없었고,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또 사람으로 치유한다고 장거리 비행을 다녀오고 나서 쉬는 날에 동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즐겁기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꼭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와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예비 신랑이요. 비행 중에 만나게 됐거든요. 사연을 쓰면서 처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비행 시간 내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업가며 제 경우는 아니지만 연예인이며 승무원한테 자기 명함 쥐어주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명함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탔던 예비 신랑이 저에게 명함을 쥐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한 번도 그 명함을 받아놓고 다시 연락을 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정중한 거절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신랑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멕시코행 비행기였어요.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던 예비 신랑은 거래처를 만나기 위해 그 비행기에 탔었던 거고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나요? 자기 딴에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탄 회사 직원이 승무원한테는 자기 명함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 예비 신랑은 대표였으니까 대표 정도면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겠냐 부추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비 신랑의 아이디어는 아니다 했는데 직원의 소행이었던 거죠. 저도 뒤에 비행 스케줄이 따로 없어서 멕시코에서 잠시 체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아름다운 해변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게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 머나먼 타국에서 누가 제가 한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한국어로 말을 거나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게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저도 예비 신랑이 낮에 저한테 명함을 준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인연이 다 있나 신기하기도 해서 어머 여기서 다 본다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반가운 척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사과드리려고요. 승무원 일 하시면 그런 식으로 원치 않는 명함을 받으신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연락처를 드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붙인 게 굉장히 실례고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명함 말고 얘기하면서 제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시간만 괜찮으시면요. 그 아름다운 멕시코 해안가에 앉아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예비 신랑. 그 정중하고 다정한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었겠어요. 처음 봤지만 이 사람이 내 짝이 될 수 있겠구나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딘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 체류 일정에 맞춰서 자기 일정도 미뤄놓고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저희는 그렇게 만나서 서로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고 진솔하게 서로를 소개하기 시작했죠. 예비 신랑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골치 아픈 어린 시절을 보내왔더라고요. 형이 하나 있는데 같은 일을 하는 형이 자기한테는 항상 극복해야 할 라이벌처럼 느껴진다고요. 이번에 멕시코로 오게 된 것도 형과의 경쟁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였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를 깎아내렸던 부질없는 시간들, 제가 모두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처음엔 처음 본 사람에게 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이긴 했지만 같은 일로 괴로워하고 있는 예비신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틀어져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제 과거, 그렇게 호주로 무작정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농장과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생산직으로 일을 했던 경험, 우연한 기회로 여행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 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비 신랑은 깜짝 놀랐어요. 승무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전 정말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형이랑 비교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집착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한테 정말 이기고 싶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봐요. 다 내려놓고 나면 그제서야 보일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지요. 저도 참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제 소중한 경험을 누군가한테 나누고 힘이 되는 그런 순간이요. 제 얘기에 예비신랑도 속으로 뭔가 크게 깨닫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쫓기듯이 인생을 살았는데 저랑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비신랑이 저도 싫지만은 않았어요. 각자의 일정 때문에 멕시코에서 더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만남을 시작했고 연락을 하면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예비 신랑 추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가 싶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유독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랑 가까운 일본이랑 중국으로 비행을 가게 됐는데 정말 얼굴을 본답시고 쫓아오는 일이 허다했죠. 저도 예비 신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였기에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애만 태울 바엔 차라리 결혼을 할까? 솔직히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까 불안한 것도 사실이잖아. 결혼이란 걸로 묶여 있으면 나도 조금은 덜 불안할 것 같고. 프로포즈까진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결혼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긴 했었네요. 예비 신랑은 아니다.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거라고 빠득빠득 우기지만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 있던 때라서 결혼이라는 법적인 제도로 묶여서라도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부모님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예비 신랑이 아버지랑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두 사람 다 사업을 해서 그런지 처음 인사를 하러 온 자리였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예비 신랑이 하는 사업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셨고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투자 유치 받을 계획은 있냐,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실 기세로 이것저것 묻는데 제가 중간에서 뜯어 말렸다니까요. 지금 인사를 하러 온 거지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투자 받으러 온 거냐고요. 그렇게 저희 집 인사는 훈훈한 분위기에서 잘 마무리됐는데요. 오히려 문제는 예비 신랑 집에 인사 갔을 때 생기게 됐습니다. 예비 신랑을 통해서 형에 대한 존재는 듣긴 했지만 예비 동서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복병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동서 쪽이었더라고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까탈스러운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봤자 손이 동서잖아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온 자리에서 뭐 크게 발언권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어디가 모자라다고요. 싫은 소리 들을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수저도 그런 금수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을 딱히 해본 적도 없는 그냥 전형적인 강남 부잣집 출신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승무원으로 일을 하던 시절에도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의 유형 중 하나였는데 예비 시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또 그런 사람 때문에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처음으로 인사를 가는 자리라 그냥 예비 시부모님만 만나고 올 줄 알았는데 예비 신랑이 곤란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자기랑 같이 가줄 수 있겠냐면서요. 결혼식 할 여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이 부모님 봤다가 다음엔 자기까지 포함해서 봤다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고. 어차피 가족끼리 모이기로 한 거 그때 그냥 한 번에 인사를 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제 입장에서도 굳이 몇 번씩 나눠가면서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인사를 끝내는 게 마음도 몸도 편하니까요.
곤란해하는 예비 신랑에게 나는 괜찮다. 오히려 당신이 더 불편해하는 것 같다 얘기를 했죠. 당신 집에 인사 다녀오고 나니까 우리 집안에 인사를 가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형도 말을 깊이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고른 사람이니까 형수님도 은근히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깔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괜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 만나게 돼서 당신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뭐 나중에 안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래봤자 다 당신 가족들인데 언젠가 만나야 하고 겪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 뭔데요. 비행하면서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정 그렇게 불안하면 내가 마음 좀 고쳐 먹고 갈게요. 시부모님한텐 인사하러 가는 거고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는 그냥 방긋방긋 웃으면서 서비스하러 가는 거다 하고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거 봤어요. 전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일이나 잘 하고 오자고요, 우리. 호쾌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 장소로 가게 됐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예쁘게 생겼냐고, 뭐 아들이 그렇게 예쁘다 예쁘다 자랑을 할 때는 자기 눈에 콩깍지가 예뻐봤자 얼마나 예쁘게 써있는데 이 정도로 생겨야 승무원을 하나 보다고 어찌나 치켜 세워주시던지 오히려 서비스를 해야 할 제 쪽에서 할 말이 없어서 머쓱해질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따뜻하고 유쾌하신 시부모님과 달리 어쩐지 예비 형님 쪽은 싸늘한 반응이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얼굴에 그 인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형님은 집에 돈이 아무리 많고 얼마나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게 얼굴을 보면 딱 느껴진다니까요. 심술보라고 해야 되나요? 볼 쪽에 뭔가 불만이 있는 것처럼 딱 팔자주름이 깊게 들어가 있는데 전 예비 시어머니보다 예비 형님을 보고 아, 내가 시댁에 인사를 오긴 왔구나. 더 긴장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식사가 시작되고 나자 저한테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공격 세례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러면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게 맞냐? 우리나라 항공사는 그래도 대학까지 나와야 뽑힐 수 있는 거 아니냐? 외항사 기준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식사를 하는 내내 제 직업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까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들어간 거고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사람인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비 형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냐고요? 없어요, 직업이. 차라리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이 일은 수명이 짧다더라. 뭐 나이가 들어서는 기피한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하죠. 형님이 그래도 나보다 더 사셨으니까 진심으로 걱정돼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 보다 이해라도 할 텐데 정작 본인은 대학 졸업한 이후로 한 번도 어디 회사에 나가서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 남의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왈가왈부냐고 그 얘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도 화를 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무례한 얘기를 아슬아슬 줄타기 하듯이 하던 예비 손윗동서가 저한테 제대로 무례를 범하고 말았거든요.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팔로 식기를 잘못 건드리시는 바람에 사용하시던 포크와 나이프가 바닥으로 몽땅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전 반사적으로 어머님한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냐고 옷은 안 버리셨냐고 확인을 했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반응을 본 예비동서가 피식피식 웃는 겁니다.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의도로 웃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저도 거기서 못 참고 한마디를 했어요. 식기가 떨어져서 혹시라도 어머님이 다치셨을까봐 확인을 해본 건데 뭐가 그렇게 웃겨서 웃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예비동서의 반응이 아주 황당합니다. 아, 역시 천성은 못 숨기나 했지. 승무원이 결국 하늘에서 서빙하고 허드렛 일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하늘에서 남들 비위 맞춰주는 게 얼마나 이인이 났으면 가족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종업원처럼 구나했지. 아니, 너무 웃기지 않아, 여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 된다고. 아니, 저 앞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게 우습잖아. 여기서 딱 앞치마만 둘러매면 저기 서빙하고 있는 웨이터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무례한 얘기에 저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그런 동서에게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책망하는 어조로 말했지만 더 크게 화를 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평소에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 서열을 주어졌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집에 시집을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크게 화라도 버럭 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예비 신랑이 더 빨랐습니다.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주먹이 파들파들 떨리기에 뭔가 크게 싸움이라도 날까 싶어 걱정했는데 다짜고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잔을 붙들고 예비 동서 얼굴에 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니겠어요? 예비 신랑의 돌발스러운 행동에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뭐 평소에 그렇게 화를 크게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자기 형수한테 물을 끼얹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졸지에 물을 얻어맞은 예비 동서는 이 옷이 얼마짜린 줄 아냐고 지금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형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소리를 빽 질렀죠. 형수님,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형수님이 저 무시하시는 거야.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무시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더러워서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 똥 근처에 놔둘 생각 전혀 없어요. 무슨 소린지 알아들어? 이 사람 건들면 형수 진짜 죽어. 내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여기까지 데려왔을 땐 내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데려온 거야. 자기 인생도 걸 수 있는 여자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아주버님은 지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거냐고 예비 신랑의 멱살을 틀어주었고 그렇게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비 신랑도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 방에 터진 것 같더라고요. 멱살을 틀어잡고 나서도 형수가 저딴 소리 짓거릴 동안 가만히 있는 형도 똑같은 인간이라고 멱살을 뿌리치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고 제 첫 인사 자리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네요. 얼굴 괜찮냐고 당장 폭행죄로 고소하자고 얘기를 하는 예비 동서의 어깨를 붙잡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예비 며느리지 이 자리에 나서고 나면 당신들 얼마든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그냥 남남이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는지 슬며시 꼬리를 내리더니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에 뭐 서로 고소를 하고 말고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아까는 자기가 좀 오해한 부분도 있었고 말을 심하게 한 것 같다고 그제서야 사과를 해오더라니까요. 예비 신랑에게는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우리에게도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인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인사는 잘 끝났냐, 어떤 분들인 것 같냐 물어오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예비 신랑 하나만 보고 이 사람이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외항사의 거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가정을 꾸려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렇게 수준 떨어지고 질 낮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건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인정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톡톡 사연의 얘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비 신랑이야 가족들이랑 연을 끊으면 그만이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고 매일같이 설득을 하고 있지만 가족관계 잘라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잘라내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피가 섞인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봤자 결국에는 칼로 몰배기 아니겠냐 싶기도 하고요.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게 한심하기도 하지만 저도 제 선택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의 현명한 조언이 필요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정신 차리라고, 당장 결혼 엎으라고 쓴소리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시댁에서 도망치듯 이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결혼 전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죠. 최근까지 전 정말이지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우연하게 전 남편이란 작자를 만났답니다. 그 때문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 사연을 쓰게 됐어요. 그날은 거래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커피나 마실까 싶어서 카페에 들렸거든요. 어떤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전 못 들은 척 하고 싶었지만 엄청 강한 힘으로 제 팔을 잡고 돌려 세우는데 진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 남자는 서슬이 시퍼런 눈빛을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미친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 남편이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더라고요. 연애 시절부터 결혼 기간 내내 남편한테 보여주는 것을 제일 신경 썼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붙잡는 전 남편을 뿌리치고 한 번만 더 손을 대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카페를 나섰죠. 전 남편의 손이 닿았던 곳을 몇 번이나 털어내고는 급하게 차에 오른 저는 정신없이 회사로 돌아왔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전 한참을 빠르게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어요. 전 남편과의 연애 시절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정함이란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이 남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게 잘해줬거든요. 무엇을 선택하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돌아서서 나올 정도로 제 감정 변화에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가 머리에 똥만 찬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굴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개인사로 인해 집에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따로 눈치 준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변화에 민감한 편이었고요. 친구들도 그런 저에게 사람의 기분을 잘 살핀다고 했었죠. 그런 저보다도 전 남편은 더 저를 신경 쓰고 챙겨줬답니다. 제가 재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무려 20살이나 차이가 나는 지금의 아버지와 결혼을 하셨고 덕분에 제게는 어머니가 다른 오빠들이 둘이나 있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들이 딱히 저를 밀어내고 미워했던 기억은 없어요. 애시당초에 함께 얼굴 보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오빠들은 기숙사 생활을 주로 했었고 대학을 가서는 해외 유학을 가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집에 온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숨이 막힐 정도로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딱히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말이죠. 초등학생이 되면서 전 사람들이 어머니와 저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돈 보고 늙은 영감이랑 사는 꽃뱀인 우리 어머니. 그리고 진짜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저. 그 소리가 참 듣기 싫어서 학교도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쓴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도 점점 무뎌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저의 가정사를 전 남편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였고 진짜 결혼한다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남자라 오히려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저의 이런 가정사가 전 남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꽤 상처가 되겠다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전 남편의 반응이 완전 예상 밖이었죠.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자기만 있으면 충분한데? 그래도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잖아. 우리 가족들 문제 때문에. 떠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떠들라고 그래. 난 전혀 상관없으니까. 전 남편 저더러 그런 것 때문에 자신과의 결혼을 망설인다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였죠. 전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망설임 없이 당신과 결혼하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 발목을 잡는 일이었죠.
남편과의 꿈 같은 신혼생활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전 남편의 얼굴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얼굴은 붉게 달아오른 것이 무언가에 잔뜩 화가 난 모습이었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짧게 말하고는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얼굴은 처음이라 저도 마음에 좀 걸리긴 했는데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달래고 어르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모른 척 했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웃으면서 출근하길래 그냥 넘기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전 남편이 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날은 무슨 심사가 그렇게 꼬였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저를 한참을 노려보더니 혀를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 너무 기가 차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 저를 노려보고 혀를 차는 것인지 그 이유가 미친 듯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남편을 따라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저녁은 늦은 시간까지 연락도 없고 무슨 일이야? 됐어. 밥 생각 없어. 귀찮으니까 나가. 전 남편은 무슨 날파리 쫓듯이 손을 휘 저었어요. 전 기분이 살짝 상해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아까 남편의 행동이 마음에 걸려서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냐고 물었죠. 전 남편은 귀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시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비? 그 시비 누가 먼저 걸었는데 뭐야 뭐 때문에 이래? 제대로 된 내조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 집에서 내가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네 눈치를 봐야 되냐? 아니,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갑자기 씩씩거리고 들어와서는 사람 빤히 노려보기만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뿐이잖아. 눈치 없어? 당신이랑 말할 기분 아니니까 나가. 전 남편의 다소 거친 표현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같이 목청을 키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심호흡을 하고는 전 남편에게 정말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말하고는 방을 나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등 뒤에서 전 남편이 잔뜩 고리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처가지원도 팍팍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난 이게 뭐냐고.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뻣뻣한지 들어주지도 않고 역시 배다른 누이 동생이라 이건가? 전 남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통수를 3개 맞는 기분도 들었고요. 제가 꼼짝도 못하고 제자리에 굳어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지 전 남편은 더 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별 반응 없는 것이 이상타 싶더니만 정말 조금도 관심이 없을 줄이야. 이래서는 결혼한 보람이 없잖아. 전 그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전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똑바로 얘기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심한 꼴을 당했는지 아느냐고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냥 딱 한 번 눈 감고 받아줘도 될 일을 가지고 뭐? 심사숙고해보고 연락을 해줘? 함께 간 다른 사원들 앞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둘째 형님은 그래. 딱 그 정도 선에서 그만뒀으니까 망정이지. 첫째 형님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을 알고 있는 일이냐고 묻더라. 아니 내가 아내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당신 오빠들한테 찾아갔던 거야? 뭐 때문에? 오빠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 좀 넣어달라고 그랬다. 아내 이름 좀 팔아서 거래처 좀 따내려고 했는데 다 망쳤잖아. 지들은 뭐가 그렇게 고고하고 반듯해서? 그동안 일을 그렇게 했어? 연줄 타고 일했냐고. 아니 거래처를 원했으면 정정당당 약속 잡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갔어야지. 그럼 그냥 내 이름 대면 다 받아준다고 생각했던 거야? 누가 회사 일을 그렇게 결정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화가 난 제가 따지고 들자 전 남편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냐고 더 화를 냈죠. 그렇게 한바탕 한 저희는 그날 각방을 사용했어요. 전 남편은 자기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화가 정리되지 않아서 안방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전 남편은 새벽이 돼서야 들어오더라고요. 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두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출근 준비로 정신없던 전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하루 종일 전 남편에게는 연락 한 번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부부싸움이 고작 이런 일 때문이라는 사실이 못 견디게 화가 나기도 했고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남편이 제 배경에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집이 환하게 밝더라고요. 전 남편이 먼저 들어왔나 싶어 현관을 열고 들어갔더니 식탁에 완벽한 저녁까지 세팅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말이 너무 심했지? 전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곁으로 다가와서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회식에서 술이 잔뜩 들어간 부장님이 전 남편 동기 중 한 사람을 가리키며 새로운 거래처도 턱턱 잘 잡아온다고 칭찬을 엄청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전 남편과 나름 경쟁 관계의 사람이라서 짜증이 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동기가 처가 인맥 동원해서 거래처를 따왔다는 소문을 듣고 더 화가 나서 저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이죠. 그 말 같지 않은 변명을 듣고 전 정말이지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었나?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었나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아니, 자기 경쟁자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스스로 더 잘할 생각을 하든가. 물론 짜증이야 날 수 있지만 그걸 저한테 화풀이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에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그때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는데 묘하게 사람을 좀 긁는다고 해야 되나? 화를 내기에는 내가 속 좁아 보이고 그렇다고 넘어가자니 짜증이 나는 딱 그런 상황을 종종 연출하더라고요. 하루는 함께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엔 저도 전 남편도 일거리를 가져와서 전 남편은 서재에 저는 거실에 앉아 일을 했을 텐데 그날은 둘 다 빈손으로 귀가를 한 덕분에 정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TV에서는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오마카세에서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요. 진짜 방금 저녁을 먹었는데도 입에 침이 고일 정도더라고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나온다. 우리 엄마도 저 음식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예약 잡고 부모님 모시고 갈래? 어머님이 좋아하셔? 그럼 가면 되지. 우리 아버지도 저 가게 엄청 좋아하셔. 아버지 말씀에 가게도 깔끔하고 음식도 정갈하다는 인상을 주는 곳이라고 늘 칭찬만 하셨거든. 당신 얘기해서 그런가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도 모시고 가면 좋겠다. 장인어른이 저기서 식사를 하셨다고? 무슨 수로? 아니, 언제? 순간 전 남편의 말투에서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힐끗 바라봤어요. 전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시골에 계시면서 언제 가보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은퇴를 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사람 많은 곳은 딱 질색이라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로망이나 실현하고 하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소소하게 농사도 지으시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중이었고요. 물론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저도 오빠들도 엄청 반대를 했지만 두 분의 고집을 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근방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 하나에 지금은 안심을 하고 있지만요. 당시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미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인데 굳이 무슨 일을 했었다 하고 소개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줄곧 농사만 지은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한두 푼 하는 음식도 아니고 무려 유명 셰프의 오마카세야. 그저 그런 평범한 음식점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잖아. 그런 음식점을 장인어른이 다니셨을 리가 없겠다 싶어서 그러지. 말이 좀 그렇다. 왜 우리 아버지가 다니셨을 리 없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해? 아니, 장인어른 계신 곳이랑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 거리에 왕복하시긴 힘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 난 단순히 궁금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전 남편은 마치 제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덤비는 사람 마냥 취급을 하면서 상황을 넘기려고 했죠. 전 기분이 나빠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다시 보니 별로인 것 같다고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곳은 따로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거실은 차가운 침묵 속에 TV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인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부모님들은 다 귀찮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식 마음이 어디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기로 했죠. 오빠들이 레스토랑 예약을 했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 편하게 지내실 숙소를 책임지기로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집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두 분 다 자식들이랑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호텔로 잡아드렸습니다. 생신 당일 원래라면 반차를 내고 제가 두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꼬이면서 전 남편에게 저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전 남편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전 바로 부모님이 계시는 호텔 주소를 보냈죠. 그런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호텔 맞아? 확실해? 다른 곳이랑 이름 헷갈린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예약해드리고 올라오시는 날 오빠들이 모셔다 드리기까지 했다던데. 왜 그래? 아니, 여길 자기가 했다고? 당신이 예약을 했어? 이 호텔을? 전 남편은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확실하냐고 묻더군요. 안 그래도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슬슬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자꾸 확인을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전 남편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식사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남편과의 통화는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겨우 시간을 맞춘 전 오랜만에 만난 친정 식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빠들이 예약했다는 그곳은 우리 가족들에게 중요한 기념일만 되면 의뢰 당연하다는 듯이 찾아오는 곳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던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하셨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작은 오빠가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원래는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무슨 일인지 작은 오빠가 나섰어요. 전 고맙다고 말하고 전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사실 저녁 시간 동안 전 남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라면 오빠들에게 말도 붙이고 살갑게 대했을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테니까 뭔가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들이킨 전 남편은 저더러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피곤함이 밀려오는 기분이 들어 당장이라도 씻고 쉬고 싶었지만 잔뜩 굳은 전 남편의 표정을 보니 차마 다음에 하자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전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반대편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야? 왜 이렇게 굳어 있어? 당신, 정말 당신이 그 호텔을 예약했어? 방도 알아보니까 스위트룸이던데? 어, 부모님들 올라오셔서 편하게 쉬다 가시라고 내가 예약했어. 뭐 잘못된 거 있어? 제 말에 전 남편은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전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무슨 돈이 나서 그런 곳을 예약했느냐고 묻더군요. 설마 우리 생활비에서 쓴 건 아니지? 어? 고작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좋은 숙소 모시려고 우리 생활비에 손댄 건 아닌가 확인하는 거야. 저희는 결혼을 기점으로 두 사람 다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딱딱 절반씩 내기로 했었거든요. 매달 사이좋게 같은 돈을 생활비 통장에 넣어두고 그 범위에서 쓰기로 말이죠. 만약 미리 모아둔 생활비를 다 써버린 경우에는 그 넘치는 금액마저도 딱 절반으로 나눠서 넣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남은 돈은 각자 저축을 하든 다른 곳에 쓰든 마음대로 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이 생활비를 거론하며 묻는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중요해,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 불러놓고 한다는 말이 숙소 비용을 생활비에서 썼느냐고 묻는 거라고? 중요한 문제지, 당연히. 아니, 내가 생활비에서 썼다고 하면 어쩔 건데? 제 말에 전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뛰어오를 만큼 놀란 얼굴을 하고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분명 생활비에서 썼다고 말한 것도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전 남편의 귀에는 제가 생활비에서 썼다고 들리는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그 큰 돈을 자신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당신 동의? 그럼 당신은 지난달에 나하고 이야기가 다 되어서 시부모님 온천 여행 경비를 생활비에서 냈어? 그때는 나한테 물어는 받고 그 경우하고 오늘 일이 같아? 뭐가 다른데?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준비했잖아. 나도 그래. 오랜만에 서울까지 오셨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어. 우리 부모님이야 그런 곳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아니잖아. 아니 숙소라고 하면 잠자는 곳이라고밖에 생각 못하실 분들한테 스위트룸이 가당키나 해? 아깝게 뭘 그런 곳에 예약을 하고 야, 너 말 다 했어? 가당키나 하냐고?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런 곳에서 주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 평소 지내시던 곳이랑 차원이 다른 곳일 텐데, 더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말이지. 그리고 너라니. 아무리 울컥해도 남편한테 너가 뭐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봤죠. 전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도대체 뭘로 알고 있어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지 정말 전 남편의 뇌 속이 궁금할 정도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부모님들 호텔비는 내 돈으로 했으니까 생활비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죠. 그제야 전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왜 거짓말을 해서 괜히 껄끄럽게 만들어. 그냥 그렇다고 말했으면 좋잖아. 뭐가 좋았는데? 당신이 당신 돈으로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가타부타 말할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좀 과하다 싶기는 해. 전 남편은 속 시원해진 얼굴로 먼저 씻겠다고 말하며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은 전 점점 결혼 생활에 후회가 들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작은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오빠라 전 혹시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하지만 전화 너머의 작은 오빠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하고 무뚝뚝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 부모님들은 잘 모셔다 드렸어요? 두 분 다 기분 좋으신지 가볍게 와인 더 들고 싶다고 하셔서 룸서비스까지 시켜드리고 나왔어. 지금 잠깐 통화되니? 다행이네요. 기분 좋으셨다니까. 시간 괜찮아요, 오빠. 작은 오빠는 한참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계셨어요. 전화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전 작은 오빠를 다시금 불렀습니다. 박서방 말이야. 오늘 태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구나. 그이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작은 오빠는 제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짤막하게 말해줬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철이 없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 숙소를 그런 곳에 잡았다고 하면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해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숨이 턱하고 막혔죠. 생소해서 불편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하는데 정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더구나. 한마디 해줄까 했는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았지만 형도 나도 참 많이 불편했다. 죄송해요, 오빠.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는 좋은 날 그냥 웃어 넘겨도 될 말 가지고 뭐하러 긁어부스럼 만드냐고 하셨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야지. 마음 같아선 직접 얘기해주고 싶지만 네 얼굴 봐서 그리고 부모님 얼굴 봐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마. 작은 오빠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작은 오빠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일찍 쉬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죠. 전 끊어진 핸드폰을 가만히 손을 쥐고 앉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작은 오빠와의 통화는 물론 방금까지 전 남편과 나눈 얘기가 다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앞에서도 좋은 날 그냥 넘기자고 말씀하셨을 아버지 얼굴이 그려지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고요. 저는 거칠게 자리에서 일어나 벌컥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씻고 나온 전 남편은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한번 잠들면 누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절대 깨지 않는 사람이라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파리를 쫓듯이 제 손을 쳐냈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면서 자꾸만 쏟아지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야만 했답니다. 저와 전 남편의 사이는 그날 이후 냉전이 지속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부족해서 직접 입 밖으로 말까지 내뱉었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반응에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자기가 잘못 말한 것 있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치니 두 사람의 의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솔직히 전 그 당시가 전 남편과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정말 이제 같은 이불을 덮고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냉정하게 지내던 전 남편이 하루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붙들고는 난데없이 뽀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냈죠. 하지만 전 남편은 이런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힘주어 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뭔데? 이미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터라 좋은 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전 남편은 그런 제 반응은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는 잔뜩 들뜬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오빠들 덕분이지. 그렇게 찾아갈 때마다 사람을 박대하더니 드디어 마음을 고쳐 먹었는지 거래처 소개를 해주더라고. 덕분에 부장님한테 칭찬도 듣고 아주 오늘 기분 최고야. 오빠들이 거래처를 소개해줬다고?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동생이라고 신경 써주셨나 보더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서 새 거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니까? 그것도 무려 세 곳에서. 전 남편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신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 묘한 기분이 들었죠. 어머니 생신날 저녁 작은 오빠와의 통화로 미루어 보면 오빠들이 전 남편을 거래처에 소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미 오빠들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시골에서 뭘 하실 수 있겠어. 농사나 겨우 짓고 말지. 어디 연줄이라도 있겠어. 해봤자 겨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작은 공장 정도겠지. 그나마 형님들이 대기업에서 직급이 있으시니까 도움이 됐겠거니 하고 기대했었거든. 그런데 자꾸 만남을 거절하시기에 직함만 그럴듯한 것으로 달고 있을 뿐 아무 힘도 없는가 보다 했지. 그런데 이렇게 큰 건수가 들어오다니. 저는 신이 나서 날뛰는 전 남편을 차게 식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표현이 없었거든요. 제 반응이 시원찮자 그제야 전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데 좋지 않느냐고 말이죠. 전 이를 악물며 당신 일이랑 내가 무슨 상관이라서 좋겠냐고 말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남편 일이 잘 풀려서 기분 좋은 얼굴을 하는데 그렇게 꼭 초를 쳐야겠어? 아니 진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나 봐? 뭐? 방금 뭐라 그랬어? 전 무시하고 들어가려던 몸을 삐걱거리며 돌렸습니다. 전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자신이 한 말에 자각이라는 것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전 방금 한 말을 다시 해보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말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실수? 지금 그게 말실수라고? 전 남편은 진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제게 사과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진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우리 둘 다 생각을 좀 할 시간을 갖자고 말했죠. 전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함께 살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은 마치 연애하던 때로 돌아간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든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 써주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도 매일같이 전화를 드리고 오빠들에게도 종종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제가 마음을 고쳐먹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전 반대였어요. 오히려 더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연애 시절 그 모습들이 다 연기였다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을 확고하게 해주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제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 남편은 작전을 바꿨는지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본격적으로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나라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오자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전 싫다고 말했죠. 지금 계속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가족여행이라니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전 남편은 이미 다 자신이 준비했다고 말하며 저더러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미 친정 부모님께도 다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두 분이 겨울만 되면 가시는 곳으로 예약까지 완료한 상태였죠. 아직 친정에는 전 남편과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뜩 기대하시는 부모님의 목소리에 더 이상은 싫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내키지도 않은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전 남편은 이번 일로 확실히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들떠 있었어요. 심지어 가서 함께 입자고 하면서 커플티도 사올 정도였죠. 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리기도 했고 직접 찾아가서는 여행 일정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친정 부모님 역시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공항에 도착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수속을 밟으면서 표를 받아들었는데 세상에 시부모님은 비즈니스석이고 저희 부모님은 이코노미석으로 발권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부부 역시 이코노미석이었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남편을 따로 불러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었죠. 좌석이 없었어. 비즈니스가 딱 두 자리뿐이더라고. 그럼 다 이코노미라 하던지 아니면 다른 비행기편을 알아보면 되잖아. 장난해? 왜 시부모님들만 비즈니스로 가시는데? 방금 말했잖아. 두 자리뿐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가셔야지. 당연? 지금 당연하다고 말했어? 전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는 주변을 살피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비즈니스 아니면 비행기 못 타신단 말이야. 아니,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은 비행기만 타도 감지덕지 하신 분들인데 뭐 어때? 아마 이코노미랑 비즈니스 차이도 모르실걸? 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왜 전원 생활 하시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니? 아, 진짜 당신 왜 이래? 사람들 쳐다보잖아. 아, 목소리 낮춰. 아, 그리고 너라니? 아, 저번에도 그러더니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말버릇? 네가 남편같이 사위같이 행동을 했어? 우리 부모님 너한테 무시받을 그런 분들 아니거든? 제 목소리가 커지자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전 남편의 팔을 뿌리치고는 당장 전체 다 이코노미석으로 바꾸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그럴 필요가 뭐 있냐며 그냥 가자고 했죠. 전 그런 전 남편을 밀치고는 바로 카운터로 갔어요. 좌석을 옮기고 싶다고 말하고 공항 관계자분들이 방긋 웃으면서 전원 비즈니스석으로 가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좌석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번 비행기에 비즈니스석 예약을 한 팀은 우리뿐이었다고 알려주었죠. 전 숨이 막혀오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전 바로 저희 부모님과 제 비행기표만 다른 시간대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는 어플로 숙소를 새로 예약했고요. 전 남편은 잔뜩 인상을 쓴 상태로 카운터에서 멀어지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해. 우리 부모님을 그 불편한 이코노미석에 앉혀서? 저는 말 대신 이전 비행기표를 찢어 전 남편의 얼굴에 던졌어요. 그런 저의 행동에 주위의 시선이 몰리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입을 떡 벌리며 바라보셨죠. 전 남편은 이게 무슨 무식한 행동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식해? 내가? 그럼 자기 부모님만 비즈니스로 예약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코노미로 예약한 네 행동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야? 아, 좌석이 없었다고 했잖아. 내가 방금 확인했어. 그 비행기의 비즈니스 탑승자는 딱 두 사람뿐이라던데? 애시당초 예약자가 다른 팀은 아예 없다는 소리를 내기로 듣고 왔는데 뭐라고? 좌석이 없어? 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금방 정신을 차렸는지 정색하고 제게 말했죠. 아, 그게 뭐 어때서? 아니, 비행기 좌석에 급이 왜 있는데 급에 맞는 자리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타야 하는 게 맞지. 솔직한 말로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처럼 농사나 짓는 분들이 그런 서비스가 뭔지 알기는 하겠어? 그거야말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린 거지. 아니, 주제에 맞게 준비했는데 뭐라고 큰 소리야? 사람들 다 보게. 진짜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설사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언제 시부모님들 앞에 두고 자격이니 주제니 말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난 당신 부모님이면 내 부모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넌 우리 부모님한테 그건 당연하지. 너 우리 아버지 골프 친구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모르지? 다들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하지만 한창 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분들이시거든? 장인어른이랑 같은 줄 알아? 전 더 이상 이 유치한 말싸움은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제가 바보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에게 너는 너희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라고 하고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어딜 가느냐고 제 팔을 강하게 잡았죠. 그때였습니다. 저와 전 남편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전 남편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어요. 전 남편은 의외로 강하게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죠. 그러다 이내 표정을 굳히고는 저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어. 그래도 우리 애한테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버님은 좀 빠져 계시죠? 저 지금 제 아내랑 얘기를 좀 해야겠거든요. 아니, 우리 애는 더 이상 자네하고 할 말이 없네. 앞으로 영원히. 단호한 친정아버지의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사인하라고 말하고는 돌아서려고 했죠. 전 남편은 누구 마음대로 이혼하냐며 저를 붙들었고 친정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어디다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너무 놀라 멍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소란에 공항 관계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관계자의 귀에 대고 무언가 중얼거리셨고 사색이 된 관계자 중 한 분은 바로 연락을 취하겠노라고 말하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 남편이 더 이상 제 주변으로 오지 못하게 동선을 막아서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고 제게 뭐라고 할 땐 언제고 전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막아서는 분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곧 달려갔던 관계자가 다른 분과 함께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윗선을 데리고 온 것 같았죠. 회장님, 공항에 오셨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사위가 준비한 가족여행이라기에 딱히 연락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었지. 간단한 얘기는 전달받았습니다. 아가씨께서 비행기 시간을 옮기셨던데 그때까지 라운지로 올라가셔서 좀 쉬시겠습니까? VIP 라운지의 자리 따로 마련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죠. 전 남편은 얼이 빠진 얼굴로 저와 친정 아버지 그리고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상황 파악을 열심히 하는 중이었어요. 전 친정 아버지께 금방 올라가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전 남편의 앞에 섰죠. 전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 말없이 전 남편이 제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긴 당신이랑 나랑 깔끔하게 갈라지는 상황이지. 다행히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고 결혼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딱 절반씩 준비해서 마련한 거니까 정리되는 대로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게. 그리고 당신은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아버님이 회장님?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을 숨겨? 전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길길이 뛰기 시작했어요. 비록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은 전원 생활을 만끽하시는 중이긴 하지만 사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을 이끌고 계셨던 분이셨거든요. 친정 어머니와 만난 이후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셨고요. 은퇴하면서도 회사를 가장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가족 승계도 뒤로 하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재단 역시 친정 아버지의 소유로 제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저에게 물려주실 수도 있다고 하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배우는 중이었고요. 어쩌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숨길 수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을 시점에는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미 은퇴하시고 노후 생활 즐기시는 분인데 뭐 미주알 고주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신한테 다 말했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뭐? 우리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연주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노리고 있었겠지. 하이에나처럼.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너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지 알아? 제 말에 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골똘하게 무언가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할 말을 다 마치고 홀가분하게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였죠.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친정 어머니께서 이미 변호사에게 다 얘기를 해뒀으니 두 번 다시 전 남편을 만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한 번은 실수가 되지만 그의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격하게 공감이 됐죠.
전 친정 부모님께 비록 시작이 나쁘긴 했지만 이왕 여기까지로 한 거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행은 나름 즐거웠어요. 처음에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릴 수 있을 만큼 좋았죠. 하지만 전 인천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이미 소식을 들은 큰오빠에게 불려가 한바탕 잔소리를 들어야 했답니다.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셨죠. 그리고는 직접 제가 일하고 있는 재단 주변의 주택가로 데려가셨답니다. 작은 오빠가 마련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오빠들은 전 남편을 진작 쳐냈어야 했다며 앞으로 순탄한 생활은 절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남기고는 이혼은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큰오빠는 이미 제 짐을 창고에 고스란히 옮겨두었더라고요. 전 남편과 관계된 것들은 부정타니 절대 새 집으로 들이지 말란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전 오빠들의 유난에 오랜만에 크게 웃었답니다. 전 남편을 다시 본 것은 여행에서 돌아온 지 딱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재단으로 찾아온 전 남편은 잔뜩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경비를 불러 끌어낼까 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전 남편은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바닥에 바짝 엎드리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내가 진짜 잘못했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번 한 번 실수로 생각하고 자기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처가 식구들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한 번은 실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당신 신혼 초반에도 나한테 말 실수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었어. 그 뒤로 몇 번이고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이번은 달라. 이번은 진짜야. 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깜짝 놀랄 정도의 사람이라서? 전 남편은 아니라는 답변이 바로 나오질 않더군요. 제가 전곡을 찌른 탓이겠죠. 전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대답이 됐으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전 사람을 불러 내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럼 거래처만 돌려줘. 거래처만 돌려주면 이혼도 하고 당신 앞에도 나타나지 않을게. 전 이게 무슨 개 짖는 소린가 싶어 전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전 남편은 갑자기 새로 계약을 했던 거래처는 물론 지금까지 멀쩡하게 거래했던 곳마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생각에 이 모든 일이 다 저와 관련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듣는데 어렴풋하게 오빠들이나 친정 아버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무시하고 낮춰봤으면 그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저는 그와 관련되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들 우리 가족들이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고 물었죠. 제 말에 전 남편은 이성을 잃은 듯이 괴성을 지르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 달려들었습니다. 전 잽싸게 몸을 피하고는 경비를 불렀어요. 이미 제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비분이 들어오셔서는 날뛰는 전 남편을 붙들어 끌고 나가기 시작했죠. 전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저주한다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전 그런 전 남편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복이 무섭기도 했고요. 하지만 흔들리려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이 쫓겨나간 이후 이혼이 성립되었던 날을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도 듣지 못했죠. 최근 전 남편을 만난 이후로 알아보니까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우를 견디지 못한 전 남편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었죠. 전 그 소식을 다 듣고 조금도 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 전 남편의 업보라는 생각과 함께 두 번 다시는 전 남편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